오늘은 지난 일주일간 일어났던 정치 주요 뉴스에 대해 배경, 맥락, 심층 분석까지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728조 예산안 논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728조 원. 숫자만으로도 압도적인 규모인데요. 정부는 이 예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투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빚더미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과연 이 예산안은 어떤 배경 속에서 편성되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8조 원입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6% 증가한 금액으로 사상 최초로 700조 원의 벽을 넘어선 예산안입니다. 정부는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산업,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단순한 복지나 단기 경기 부양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후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미래 성장 예산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내년도 국가 채무는 무려 1,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7%에 육박하게 되죠. 정부는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산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전체 인구의 18%를 넘어섰고 2030년이면 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연금, 건강보험, 돌봄 서비스 등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대응 예산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금, 보육 지원, 청년 주거 안정 등 다양한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마지막은 미래산업 투자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이 걸린 분야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당은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야당은 이미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빚으로 미래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국가 채무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400조 원대였던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 800조를 넘어섰고 이제는 1,300조 원까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당은 코로나 위기 때 불가피하게 늘린 국가 채무를 이제는 줄여야 할 시점인데 오히려 더 늘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사이에서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결국 빚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우세했습니다. 체감 문제도 큽니다. 정부가 728조 원을 쓴다고 하지만 정작 서민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I, R&D 투자와 같은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은 실제로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반면 물가, 집값, 생활비 같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재정 상황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일까요? OECD 국가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은 120% 수준입니다. 일본은 무려 260%에 달합니다. 미국은 120%, 프랑스와 영국은 100%를 넘습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57%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국가 채무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재정 지출이 앞으로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여당은 투자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입장, 야당은 재정 파탄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게 됩니다. 결국 합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은 삭감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는 앞으로 투자냐, 절약이냐라는 고민을 계속 안고 가야 합니다. 미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지만 무리한 재정 확장은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년도 정부 예산안 728조 원. 이 거대한 숫자 속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빚더미의 시작일까요? 답은 결국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론화 선언 논란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시도되었지만 매번 거센 저항과 논란 속에 번번이 좌절되었던 검찰개혁. 이번에는 공론화라는 새로운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번 시도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미 검찰의 기소 독점과 권한 집중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주장했지만 결국 검찰과의 갈등은 정치적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추진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했지만
권한과 실적 문제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제도는 바뀌었지만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에게는 검찰이 가진 권력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새로운 방식을 내놨습니다. 바로 국민 공론화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수개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 방식은 과거 신고리 원전 공론화나 세월호 참사, 관련 사회적 합의 기구처럼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 단위 전문가 토론과 자료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을 국민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공론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결국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는 주장입니다. 여당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공론화가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결국 이번 논의는 여야의 강력한 대립구도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은 왜 필요한 걸까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세계적으로 드문 기관입니다. 또한 모든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권한은 검찰을 정치적 권력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현대사에서 검찰은 권력자와 맞서기도 했지만 동시에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권력 수호자로, 정권 말기에는 정권 심판자로 역할이 바뀌는 모습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인력 부족과 수사 역량 문제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역시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았고 국민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가야 하느냐는 불편함만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개혁은 있었지만 국민의 체감은 부족했던 겁니다. 이런 경험이 이번 이재명 정부의 공론화 모델로 이어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공론화 모델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입니다.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하는 사안을 국민이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게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떠올려보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배심원단이 3개월간 전문가, 강의와 토론을 거쳐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갈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의 끝없는 공방을 국민 공론화가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른 나라의 검찰 제도는 어떨까요? 미국은 주마다 검찰총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권력이 분산돼 있죠. 독일은 검찰이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엄격한 분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 검찰은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다음 공론화 결과를 정치권이 실제로 수용할지 여부입니다. 마지막 검찰 내부의 저항과 반발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문제는 또다시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우며 맞설 것이고 여당은 개혁 미완성을 주장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개혁은 지난 20년간 우리 정치의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의 도구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 공론화 모델은 과연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정치권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손으로 직접 개혁의 길을 열겠다는 진정성 있는 시도일까요? 세 번째, 김건희 특검 소환 가장 어두운 밤 발언 논란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은 더 밝게 빛난다. 짧지만 상징적인 이 한마디는 즉각 정치권의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여론 역시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그 발언의 맥락과 정치적 의미,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소재 특검 사무실에 소환됐습니다.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그리고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 조사는 있었지만 특검 소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석 과정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김 여사는 짧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은 더 밝게 빛난다. 저도 제 길을 건너겠다. 마치 시적인 표현 같지만 그 안에는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소회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은 현재 자신을 둘러싼 위기 상황을 가리키고 밝은 달빛은 결국 자신이 무죄임을 밝히거나 혹은 시련을 견뎌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특히 건너겠다라는 표현은 이 고난을 지나 새 길로 나아가겠다는 정치적 은유로 해석되며 단순히 개인 사건을 넘어 정치 지형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야당은 침묵 기조를 택했습니다.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불필요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불필요하게 정치적 파장을 키웠다는 우려와 강단 있는 대응이라는 옹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 소환 자리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김 여사는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야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이 짧은 발언 하나가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파장을 던진 셈입니다. 국민 여론은 분열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에는 시적인 표현이지만 결국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정치적 계산이 깔린 멘트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억지 해석을 하지 말자, 자신의 신념을 밝힌 것뿐이라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지층에서는 역경을 딛고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짧은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는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게 나라냐라는 역공,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같은 돌직구 발언은 지금도 회자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번 발언 역시 단순히 사건 현장에서의 코멘트를 넘어 정치적 브랜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소환의 본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김 여사가 과거 투자 과정에서 이른바 주가 조작 세력과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계좌 관리 및 자금 흐름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특검은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직접 개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꼽힙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법 리스크를 넘어 야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은 영부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김 여사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온다면 여당은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무혐의로 정리된다면 야권은 이를 정치 공세의 종결로 활용할 것입니다. 즉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대통령 배우자가 이렇게까지 직접 수사와 소환에 휘말린 사례가 드뭅니다. 미국의 경우 영부인은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며 정치적 논란에 선을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역시 대통령 배우자가 사법 리스크에 오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특수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가 여전히 가족 리스크라는 고질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특검 수사의 속도와 방향입니다. 다음은 정치권이 이 사안을 어떻게 선거 전략에 활용할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여사 스스로의 대응입니다. 특검은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 국면과 맞물려 그 결과가 전국을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짧은 발언 하나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은 더 밝게 빛난다. 이 말은 단순히 개인의 소회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선언일까요? 정치의 역사에서 언어는 곧 힘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도 계속 회자되며 그 의미가 어떻게 재해석될지는 결국 향후 수사 결과와 정치의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적 상징으로 남을지, 일회성 발언으로 사라질지, 이제 우리는 그 답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